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딸 하나, 남편 하나,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집안의 아내이자 엄마로 최선을 다하면서 말이죠. 저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이자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 일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회사나 돈을 많이 주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래 일한 직장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사정 다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입니다. 남편은 늘 그 월급도 적은 회사, 뭘 그렇게 싸고 도냐고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니는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에 휴직계를 낸 적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죄송하기도 했었고 남편이나 시댁에서 별 시답지 않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얻는 것도 지긋지긋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에 어렸던 제 아들이 엄마를 너무 필요로 한다는 게 제일 크긴 했어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제 아들보다 세상에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저희 시댁이 어떤 시댁인지를 모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년 가까이를 저를 쫓아다녔어요. 저와 남편은 8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당시에 저는 24이었고 남편은 32이었는데 제 눈에 남편은 그저 아저씨로만 보였어요. 그래서 늘 거절했었고요. 나는 정아 씨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사랑해줬어요. 지금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몇 년이나 저를 쫓아다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감히 내 아들을 그동안 그렇게 거절했냐.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제 아들이 수년간 누군가에게 그렇게 거절당했다면 그 거절의 상대를 기분 좋게만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셨어요. 어떻게 네가 감히?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 따위가 남편을 어떻게 거절했을 수 있는지 매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잊히지 않네요. 네가 그렇게 우리 아들 애먹인 애냐? 네? 실물 보니까 그렇게 애먹일 만한 인물도 아니구만. 여자가 자기 주제 아는 것만큼 현명한 것도 없다. 알겠니? 처음 보는 저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당시에 시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장이라도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첫 만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와의 앞으로의 생활, 너무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저에게 그 정도의 용기가 없었어요. 이미 남편과 연애하면서 동네방네 제가 연애한다는 소문이 다 났고 또 결혼을 약속할 쯤에는 이미 결혼한다는 소문도 다 났어요. 남편이 낸 거겠죠. 짐작은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고요. 암튼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주위 지인들이나 친구 가족들에게는 거의 반쯤은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헤어지는 건 거의 파혼에 가까운 행동이었어요. 저는 어렸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또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불행할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그걸 깰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일종의 정신 승리 같은 걸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저에게 너무 잘했거든요.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정말로 따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중간에서 잘할 거라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첫 번째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심란한 얼굴로 생각이 많던 저에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절대 함부로 하시지 못하게 할게. 그리고 원래는 저러시지는 않는데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걸 너무 많이 보셔서 마음이 상하신 걸 당신한테 푸신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넘어가줘.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오빠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지? 당연하지. 나는 정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랑 신혼집은 거리도 멀고 기껏해야 1년에 서너 번 보는 거야. 나랑 둘이 사는 거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의 남편은 저에게 믿음을 주는 말과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애써 지웠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그 약속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깨졌습니다. 제가 처음 기억하는 남편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꼈던 순간은 다름 아닌 저희 친정엄마 생일쯤이었어요. 엄마의 생일에 친정에 가서 밥도 먹고 하루 자고 오겠다는 말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 다음날 우리 집 제사 있는 거 몰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자기 집이 장손이라 제사가 많긴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건 다 없애기로 했다고 그런 구시대적인 거 나에게까지 물려주지 않기로 이미 이야기 끝났다고 저에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이죠. 무슨 소리냐니. 말 그대로 제사라고. 당신이 결혼하고 첫 번째 제사인데 당연히 며느리가 와서 일도 돕고 제사도 지내야지. 제사 다 없앴다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뻔뻔한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1년에 수십 번씩 있는 제사도 아니고 맏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 없앴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없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제사가 있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싫다는 이야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정말 정색하더군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남편에게 기본적으로 무서움 같은 걸 조금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훨씬 많다 보니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거나 무섭게 말을 하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랬어요. 내년에는 당신 장모님 생일에 가게 해줄 테니까 올해만 좀 해. 남편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연히 그 말도 말뿐이었고
저는 지금까지 친정 엄마의 생일을 제때 챙겨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있고 말이죠. 뭐, 충분히 예상하셨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사 때 시어머니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절대 제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제사 음식을 차릴 때였어요. 너는 제사 음식을 해본 적이 없니? 산적 모양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상에 올려? 너 때문에 지금 일을 2번 하게 생겼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처음 해보니 서툴러도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큰 소리였어요. 너 지금 설마 나한테 말대꾸하려고 그랬던 거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너 말대꾸해? 너 정말 나한테 혼나볼래? 어리다고 내가 오냐오냐 해줄 줄 알아? 그리고 네 남편 믿고 그러나 본데 수영이는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네 부인이 나한테 말대꾸를 한다. 네가 어리다고 오냐오냐 해줘서 나한테도 그래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네가 네 마누라 교육 안 하면 누가 시키니? 응? 저는 한 가닥 희망을 품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를 상당히 귀찮다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굉장히 피곤한 말투로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광 부릴 거야? 이제 어리지만은 아는 거 몰라? 어리광이라니? 이런 것도 못해서 징징거리는 게 어리광이 아니고 뭐야? 저는 징징거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익숙하지 못하니까 잘 알려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었던 것 뿐인데 그게 말대꾸가 되고 징징거리는 게 된 거죠. 시어머니야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거였지만 남편마저 시어머니 앞에서 저에게 그럴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더욱 컸어요.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은 제 얼굴을 보고 씩 웃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겼다는 그런 어떤 승리의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날 그 이후로 내내 넋이 나간 채 일을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연히 실수도 잦았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 탓에 심장이 남아나지 않았어요. 그냥 내내 깜짝깜짝 놀랐고 죄송하다고 고개만 숙였던 날이었습니다. 뭐 그 뒤로는 그런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랬잖아. 언제나 내 편 되어주겠다고. 연애할 때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냐 너는? 아무리 봐도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걸 순진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바보 같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렇게 말을 하며 혀를 차는 남편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싸매고 정말 몇 시간을 울었는지도 모를 만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이혼을 해야겠다. 처음으로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엄마의 뒤늦은 생일을 축하해 주러, 그리고 또 이혼을 해야겠다는 말을 하러 말이죠.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언니 이혼 안 된다. 어쩌면 좋으냐?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잘 맞춰서 사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걸 세상에 내 생일에서 말을 하더라.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때가 거의 10년 전이었는데, 물론 그때도 이혼은 흔하긴 했지만 지금처럼은 흔하지 않았었고, 게다가 우리 집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셨거든요. 그날 친정에 갔다가 아버지에게 혼나는 엄마를 보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자네가 딸내미를 잘 키웠어봐. 이혼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나? 어디서 이혼이야? 어? 그렇게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걸 봤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둘째 딸마저 이혼하겠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꺼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차마 저는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말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그런 이유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가 언니가 이혼한 이야기라 하며 언니 욕을 하고 너희는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말이죠. 그럴 때면 남편은 정말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서는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그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아랑 이혼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수능을 하고 살 수밖에요. 왜 그런 말 아시나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 말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수능하고 살다 보면 사람은 어느새 적응이라는 걸 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다고, 그리고 적응했다고 생각했을 무렵이었어요.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임신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임신하지 못했었거든요. 검사를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나오긴 했지만 제가 생리가 불규칙적이긴 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스트레스 때문이었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걸 온전히 제 탓만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말이죠. 내가 점을 봤는데 네가 너무 기가 세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이 부적 몸에 지니고 다녀. 기를 죽여주는 부적이라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이유였지만 또 토를 달면 불효령이 떨어질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늘어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폭력이거든요. 언어폭력 말입니다. 너는 대체 쓸 데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너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매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 어린 거 말고 뭐가 있었니? 이제는 어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 배를 쿡쿡 찌르더군요.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으면 임신이라도 아들이라도 가져야 할 거 아니냐? 어? 여자로 기능도 못해?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며 할 수 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그때 아직 20대였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는 이 집 며느리로 못 살겠다. 그 말이죠. 아이를 가지면 또 이혼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겠다고 지금 이혼하는 게 맞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말든 일단은 제가 숨을 쉬고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짐작하셨겠지만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라고 할 때는 들어서지 않더니
이혼을 결심하니 아이가 들어서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혼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가? 하고 말이죠. 그렇게 또 저는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동안에는 시어머니는 저를 딱히 건들지 않았어요. 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아셨다면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말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 집 장손이 있다는 이야기지? 시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며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부정 탄다. 아들 맞아. 내가 배 모양만 봐도 알아. 이 배 모양은 아들이야. 딸일 수가 없어. 하지만 저는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글퍼지더군요. 딸일 수도 있다는 말 하나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손주에게 부정타지 말라는 말을 하는 할머니라니 말입니다. 뱃속에 있는 제 딸이 불쌍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정말 성별을 안 알려준다니? 배만 봐도 안다고 해놓고서는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던 것 같아요.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입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옷 사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들이야, 아들. 시어머니는 뭔가 주술을 걸듯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된 다음 순간이 막연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식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엄마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결국 그날은 왔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손녀에게 눈길을 주지도 한번 안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못마땅한 얼굴로 하루 종일 저를 내려다보시다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산후조리 오래 할 생각 말고 다음 제사 때쯤에는 나와서 일해라. 오죽하면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말을 보탤 정도였어요. 조리를 잘하셔야 몸도 회복이 잘 되고 또 그래야 둘째도 금방 들어서는 거예요. 산후조리 잘못해서 몸 망가져서 임신 안 되는 산모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 간호사분의 말 한마디에 바로 일주일 뒤에 있을 그 제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이제 막 몸을 푼 며느리를 고작 일주일 뒤에 있을 제사상을 차리게 할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래도 한번 안아보세요. 됐다. 조리나 잘하고 둘째 가질 생각부터 해. 첫째가 아들이어야 든든한 건데 첫째 딸은 기가 세단 말이야. 누나 밑에서 자라는 남자는 제기를 다 못 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이 100일이 되던 즈음부터 둘째에 대한 잔소리와 닥달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둘째는 언제 가질 건지, 그리고 빨리 가져야 한다. 그런 소리 말입니다. 한 살이라도 엄마가 어려야 아이가 건강하다고 하지 않니? 하루라도 빨리 가져라. 엄마가 어려야 애가 똑똑한 거야. 아직 소식 없니? 너는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 거니? 이거 내가 아들만 셋 낳았다는 사람 속옷 구해온 거다. 입고 다녀라. 알겠지?
정말 하루가 멀다고 전화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느 날은 헛구역질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남편까지 저에게 이렇게 말하며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입덧 아니야? 임신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정말이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과 딸아이와 셋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둘째를 가지지 못했어요. 사실 임신이 한 번 더 되었었는데 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인 걸 아셨거든요. 딸이라고요? 네, 공주님이세요. 요즘은 딸 둘이 가진 부모가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좋으시겠어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악담해요, 딸이라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또 어디서 점을 봐서는 제 사주가 문제라고 며느리 사주에 아들이 없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괴롭히셨어요. 그리고 둘째 딸아이는 유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상을 차리다 하혈했어요.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어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생일상을 차리라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저는 병원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뱃속에 애가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응? 와서 내 생일상이나 차려. 그거라도 해야 며느리 노릇했다고 하지. 저는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무리를 한 나머지 하혈을 했어요. 그러고는 엄청난 고통에 배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여간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떨어. 그리고 실려간 응급실. 저는 유산을 했습니다. 5개월이 넘는 아기를 유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경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유산을 한 거예요. 저는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유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들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죽상을 하고 누워있어? 내 생일에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구만. 자기 생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재수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남편도 그때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조금 놀란 것 같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되도 않는 말들로 저를 위로해주긴 했었거든요. 어머니도 너무 속상하셔서 그러신 걸 거야. 속상하셔서 자기 손녀가 자기 생일에 죽어서 재수없다고 말씀하신다고? 뭘 그걸 또 그렇게 담아두냐. 그냥 잊어. 저는 그러고 한동안 우울증이 와서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또 제가 가지가지 한다고 딸 둘 가진 죄인 주제에 하는 것도 많다며 남편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정말로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 싶어 그건 커버를 쳐줬고 말입니다. 그것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없어지면 혼자 남아 딸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무서워 자신을 위해 하는 행동이었겠지만 말이죠.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이 집안에서 탈출해야겠다 결심을 했던 게 말입니다. 일단 돈부터 모아야 했어요. 제가 이혼을 하면 저희 친정아버지는 저를 챙겨주실 일 만무했고 남편이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분할받을 재산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이쪽 집안 사람들이 주는 양육비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둘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일을 소개받았었는데 그러기 위해 만나는 친구들마다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러냐? 어디 아파? 그러게. 진짜 다 죽어가는 얼굴 하고 있어. 왜? 제 얼굴이 많이 상했다더군요. 그 예뻤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말이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느꼈던 건지 어떤 건지 친구들은 백방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어다 줬습니다. 그 덕에 저는 남편 몰래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이 되었네요. 저는 당연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꽤 많은 액수의 갯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이 모른다고 생각했고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제 계획 실행을 하기 위한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혼 준비도 슬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 계획이 뭔지 이야기를 안 드렸네요. 저는 김밥집을 차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김밥을 잘 싼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제일 잘하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흔이 다 되어 10년이 넘는 경력 단절이 있는 여자를 취직시켜줄 회사도 없었을 뿐더러 저는 제가 자신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밥을 잘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땠는지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돈을 모았던 그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도 시어머니도 둘 다 전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말이 많아. 시어머니의 그 말을 입버릇처럼 저를 향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그걸 저를 탓하더군요. 마치 제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둘째를 유산을 하고 자궁벽이 매우 약해져 아이를 갖게 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같이 들어놓고서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결국 제가 다시 임신하기 힘든 몸이 된 것도 결국은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그걸 알면서도 둘 다 제 탓을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갯돈을 언젠가 타서 김밥집을 차리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겠다는 그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더 이상은 이 집안과 얽히지 않은 그날을 꿈꾸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신 그 갯돈 내가 좀 쓰자. 저는 남편이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안다는 그 사실에 1차로 놀랐고 그리고 그 돈을 쓰겠다는 말이 2차로 놀랐습니다. 당신 걔 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그거 곧 하잖아. 그거 내가 좀 쓰자. 저는 왜 아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보다 더 궁금했어요. 그걸 당신이 왜 써? 그리고 어디에 쓰게?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인데 그걸 내가 왜 쓰냐니? 그리고 다 이유가 있어. 희연이 결혼하잖아. 거기 자금으로 내가 좀 내놓기로 했어. 그런데 지금 다 묶여있고 당장 큰 돈 나올 때는 당신 갯돈밖에 없으니까 좀 쓰자는 이야기야. 희연이는 남편의 여동생이자 저의 시누이였어요. 저는 시누이에게 큰 유감은 없었습니다. 뭐 딱히 제 편이 되어서 저를 옹호해 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거들지는 않았거든요. 워낙 바빠서 1년에 고작 두세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기도 했고 말이죠.
그 사건을 계기로 유감이 생겼지만 말입니다. 왜? 아가씨 돈 잘 벌잖아. 아가씨가 모아둔 돈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야? 희연이가 결혼할 집안이 좀 대단해야지. 그 집안에 맞추려면 우리도 잘해가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도 희연이도 다들 쓸 수 있는 돈을 내놨는데 좀 모자라. 그래서 내가 준다고 했어. 어이가 없더군요. 줄 생각도 없었지만요. 내 돈을 쓸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왔으면서 사전에 나랑 한마디 상의도 안 했다고? 싫어. 그 돈은 내가 힘들게 번 내 돈이야. 우리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그리고 희연이랑 결혼할 신랑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알아? 그런 사돈 생기면 나한테도 엄청 좋은 거야. 지 결혼할 때 내가 이 정도 내놨는데 결혼하고 나서 오빠는 모른 척 하겠어?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랑 곧 이혼할 생각인데 저를 위한 투자를 제 돈으로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어이가 없었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신 돈으로 하지 제 돈으로 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말을 뭐 그렇게 하냐는 둥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와 신우가 결혼할 사람, 그리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언니가 도와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요. 언니, 이런 거라도 해서 우리 집에서 좀 위치를 올려봐요. 언제까지 그렇게 무시만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신우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너무 잘나서 남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시선을 깔고 있는 사람 말이죠. 그동안 저를 딱히 괴롭히지 않았던 것도 그냥 관심이 없었을 뿐이었고 말이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다 너무 싫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다짐은 무색해졌어요. 갯돈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응? 엊그제 자기 남편이 전화와서 본인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이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떨리는 음성으로 떨리는 손을 마주 부여잡고 계주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내가 자기한테 확인해 본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랑 다 이야기가 된 거라고 해서 나는 그냥 자기 남편 계좌로 갯돈 보냈지. 순간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그 순간이 마치 꿈같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순간이 아득하게 마치 꿈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계주에게 화를 냈다가 삼켰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남편이 작정하고 중간에서 제 돈을 가로챈 건데 말입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돈을 훔쳐갔다고 신고를 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굉장히 곤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절도나 사기죄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아니, 남의 돈을 훔쳐갔는데 어떻게 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법이 그래요. 부부간에는 죄가 아닙니다. 경찰서 안에서 당장이라도 드러눕고 우기며 잡아달라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곳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모셔다 드릴까요? 하고 묻는 경찰의 말을 물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무도 없이 혼자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딸아이가 저를 보고서는 다가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듯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하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그 정도로 많이 운 건 정말이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제정신이 들더군요. 그 돈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위해서 지난 세월을 꾹 참아가며 버틴 거잖아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을 가진 채 말입니다. 하은이는 집에 좀 있어. 엄마, 할머니 집에 좀 다녀올게. 엄마 껌딱지라는 별명이 있는 저희 딸아이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하니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 걸 거예요. 할머니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이였고, 그래서 할머니를 무서워했거든요. 저는 딸아이에게 간식거리를 꺼내준 뒤 남편이 그 돈을 들고 갔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떨림이 심해져 왔어요. 아무리 남편을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락을 누르고 그 안에 들어섰더니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부엌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 중이더군요. 얼마나 크게 웃으며 수다를 떨었는지 제가 들어오는 것조차 모른 채 열심히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한테 진짜 허락 안 받아도 돼? 무슨 허락은 허락이야. 지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거라도 해야지. 희연이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돈으로 그 댁에서 하라는 거나 다 잘 맞춰서 가. 네 언니는 내가 알아서 달랠 거니까. 아고 참 달래기는 뭘 달래. 당연히 주는 거지. 그건 또 그래. 내가 뭐 결혼하면 가만히 있겠어? 다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너 그 말 잊으면 안 된다. 당연하지. 내가 우리 집 식구들 모른 척 하겠어? 손과 발이 덜덜 떨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태어나서 그런 분노는 처음 느껴보는 분노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모았는데, 숨을 들이쉬는데 제대로 들여 쉬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시선이 드디어 저에게 향했어요. 가장 놀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돈을 그런 식으로 훔쳐간 장본인이니 말입니다. 여보, 언제 왔어?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왔어요? 밥 먹어요. 아니 거는 네가 퍼다 먹어라.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기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버럭하고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소리에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장 놀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늘 내내 거리면서 순전적으로 말을 듣던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랬으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네 밥은 네가 퍼먹으라는 그런 망발을 했던 거겠죠. 얘가 지금 미쳤니? 어? 안 미쳤고요.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에요. 지금 저 인간이 제 돈을 훔쳐갔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애가 뭐라는 거야? 뭘 훔쳐갔다는 거야? 내가 뭘 훔쳐갔다고 그래. 잠시 빌린 거지. 그리고 당신이랑 나는 부부인데 부부 사이에 돈을 훔쳐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슬슬 제 눈치를 봤어요.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건 내 돈이라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만든 내 돈이라고 안 된다고. 그런데 계조한테 몰래 전화를 해서 자기 계좌로 돈을 붙이라고 해? 당신 진짜 미쳤어? 이게 도둑질이 아니고 뭐야? 왜 남의 돈을 훔쳐가? 남편은 너무 놀라 어버버거렸고 그 사이에 시누이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니,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막말로 부부 사이에는 사기나 절도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 몰라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나라에서도 보는 거예요. 시누이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본인도 몰랐으면서 어딘가 의기양양한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가 무식해서 그런 거 알기나 하겠니? 그리고 너는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제사도 늘 제대로 못 지내고 아들도 못 낳고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며느리도 데리고 살아주는 걸 고맙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집안에 도움될 일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시어머니랑 남편 시누이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질러? 어? 이년아, 그 돈이 아까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뺨을 올려쳤어요. 정말 다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끌고 그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말이죠. 나랑 이야기해, 응?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힘으로 끌고 나왔어요. 저는 악을 쓰며 돈을 달라고 했고 남편은 이미 시누이에게 줬다고 없다고 배짱을 부렸어요. 집에 와서 정말 다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그 돈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돈이에요. 돌려주세요. 아니,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자꾸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꽁으로 쓰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다 갚는다니까요. 몇 푼 안 되는 거니까 주실 수 있잖아요. 아, 정말 귀찮게. 끊을게요. 그리고 저는 오빠한테 받은 거니까 언니한테 돌려줄 의무 없어요.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더 따져도 보고 앞에서 울어도 보고 마지막에는 빌어도 받습니다. 제발 돌려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미 준 돈이야. 나는 다시 달라고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해. 나중에 다 돌려준다는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그 뒤로도 며칠을 더 그래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를 향한 멸시만 돌아왔을 뿐이었죠. 저는 돈도 도둑질 당했고 시댁 식구들에게 멸시까지 받았어요. 그 모든 것에도 화가 났지만 가장 화가 났던 건 제가 이 집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갯돈을 받는 날 이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말이죠. 한 며칠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남편도 저를 딱히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 제 눈치를 나름 본다고 봤던 거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빽빽 쳤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노였고 그 다음에는 부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용의 단계를 지났어요. 그리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복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했어요.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으니 가장 치명적인 복수의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어떤 방법 하나를 떠올렸어요.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복수의 방법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제 분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누이의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괜찮아진 척
다 용서를 한 척 굴었어야 했고 말이죠. 아가씨 결혼식에는 그래도 가야지. 제 그 말에 남편은 슬슬 제 눈치를 보며 웃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나중에 희연이가 몇 배로 다 갚아준다고 했다니까. 그 집이 엄청난 집안이라 우리한테 도움이 엄청나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조금 의심하긴 했어요. 분명히 그때는 다 죽여버릴 것처럼 나왔던 애가 이제는 다 용서를 한 것처럼 싹 태도를 바꿨으니 말이죠. 하지만 언니도 참석하는 게 저쪽 집안 보기에 더 좋겠다는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바로 수긍하며 저에게도 한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우이의 결혼이 다가오기까지 숨죽이고 얌전히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잘 따랐어요. 그리고 대망의 신우이 결혼식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한 걸 가지러 따로 결혼식장에 가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궁금해했지만 딱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따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복수를 위해 준비한 것을 미리 준비해둔 곳에 가서 찾아 챙겼어요. 이날을 위해 준비한 큰 가방 한쪽에 그것들을 넣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너는 어딜 갔다 오길래 이렇게 늦었어? 어? 죄송합니다. 하여간 너는. 저에게 뭔가 더 말을 하려던 그때 신우이가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누가 들었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말입니다. 엄마, 우리 시댁에서 보면 어쩌려고 그래. 조용히 해. 그래.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집이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걸 굉장히 병적으로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의 시선이나 남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신우이에게 늘 당부한다는 이야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수의 방법을 생각해낸 것도 있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저를 살짝 째려보고는 나가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오신 집안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신우이의 심부름을 하면서 결혼식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결혼식을 시작하기 직전 결혼식 때 틀 영상을 신우이에게 전달받아 송출하는 곳으로 전달했어요. 물론 신우이가 준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가 입장을 하고 신랑이 입장을 하고 혼인 서약서를 읽고 축가를 부르고 양친님께 인사를 한 다음 준비한 영상이라며 영상을 틀었어요. 그리고 그 식장에 있는 모두가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하나 낳은 주제에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밥을 처먹고 있냐? 어? 죄송합니다. 죄송? 나는 네 그 죄송하다는 소리에 치가 떨려. 네 그 얼굴도 보기 싫어. 아들도 하나 못 낳고 너 같은 게 어쩌다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나는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막말했던 어느 날의 영상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며 그간 저를 향한 폭언을 녹음하거나 찍어뒀었거든요. 8년간 말이죠. 식장 안에 모두가 웅성거렸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안 그렇게 생겨서 말을 너무 험하게 한다는 둥, 저 집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다는 둥, 어쩌다 이 댁은 저런 집안 며느리를 얻게 되었냐는 둥 말이죠. 신우이의 시댁 어르신들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새빨개지다 못해 이제는 분노로 굳어가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누군가 소리를 쳤습니다. 뱀이다! 뱀! 그 소리에 식장은 정말이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식장 안에 3마리의 뱀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제가 풀었어요. 가방 안에 고이 모시고 다녔던 건 그 영상이 담긴 USB가 아니라
바로 뱀이었습니다. 깨악하는 비명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난리통에 그 결혼식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 결혼식은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받아 굳은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시어머니를 가만 보다 그대로 돌아 나와 그 식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집으로 가 미리 챙겨둔 짐과 남편의 통장을 챙겼어요. 그건 남편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자기 것은 해지 안 하고 제 것 챙길 때 묶어놨다가 했던 그 돈이요. 그리고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에게는 미리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어요. 그간 제가 고생했다는 걸 알고 바로 오라고 하셨었거든요. 아버지에게는 잘 말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쫑이 났어요. 물론 그 뒤에 난리가 나긴 했습니다. 저를 깜빵에 넣는다 만다 고소하겠다 만다 난리를 쳤지만 저에게 그간 8년간의 학대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통장을 가져가 적금을 해약하고 그 돈을 제 통장으로 넣은 걸 알게 되고 나선 남편이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그건 또 남편이 저지른 죄가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도 이제는 알고 있었잖아요. 부부간의 절도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누이의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그런 집안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고 시댁들 집에서 난리를 친 모양이었어요. 시누이는 울고불고하며 저를 고소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남편에 의해 저지가 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당한 괴롭힘을 제가 어디다 어떤 식으로 풀지 무서웠겠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었어요. 물론 결혼식장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했지만 그간의 제 사정을 들은 식장 측에서 배려해 주신 덕에 돈을 물어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저는 남편의 적금으로 요즘 김밥집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저를 탓하지 않고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죠. 물론 저도 과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결혼 생활 내내 거의 학대를 받긴 했지만 그 시누이의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그만 줄여야겠네요. 오늘도 가게 자리 하나를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고 2살 아들을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고 2년간 신혼을 즐기다가 애가 들어서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입덧이 심해서였는데요. 이 입덧이라는 게 차만 타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 거리에 직장을 다녔었던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직장에 사표를 내야 했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요즘 세상에 입덧을 이유로 사표까지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제가 다니던 직장은 상하 관계가 너무 딱 각이 잡혀 있다고 할까요? 직장 문화가 수평적이지 않은 대기업의 계열사였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입덧을 참고 계속 다녀보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임신 초기에 잠이 많이 쏟아지고 버스 타면 자꾸 속이 울렁대고 해서 직장에 자꾸 지각을 하니까 어느 날 실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자기,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계속 늦어? 아, 실장님 죄송해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잠이 많아질 줄 몰랐어요. 아, 그랬구나. 임신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말 안 했어? 실장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히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 그랬구나. 알았어. 나가봐.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나중에 그러면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출산율 높이겠다고 정책을 발표하면 뭘 하겠어요.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곧 경력의 단절을 뜻하는 건데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으신 실장님은 곧 심각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제가 할 일들을 다 제 밑에 일하던 갓 신입을 넘긴 사원에게 하나 둘씩 넘겨버리시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실장님이 제가 임신했다고 배려를 해주시는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제가 어리석었지요. 실장님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한두 달 지나고 나니 저는 거의 회사 내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저도 의아해서 실장님에게 찾아가 좀 따지려고 했습니다. 요즘 계속 제 후배에게 제가 했던 일들 넘겨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실장은 입술끝만 올려서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자기는 임신해서 몸이 힘들잖아. 그래서 신입 교육도 시킬 겸 내가 해보라고 했어. 그러고 자기보다 오히려 걔가 잘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 자기는 쉬운 일만 해. 임신했으니까 배려받아야지. 실장님은 점점 제가 할 일을 그 신입 넘김 1년 차에게 거의 다 내주었고, 저는 점점 직장 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가 점점 저를 빼놓고 돌아갔고 실장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처럼 보였던 행동들은 곧 저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던 술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직장까지 걸리는 거리인 버스 타고 1시간 반이 점점 버거워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일을 악물고 직장에 꾸역꾸역 나가느니 그만둬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 이제 회사 못 다닐 것 같아. 일도 많이 주지도 않고 무엇보다 회사 가는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 나 이참에 회사 그만둬 버릴까? 남편은 좀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남편이 시댁에서 막내이고 저는 흔히들 말하는 K 장녀라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했고 남편이 회사 일 힘들다고 하소연을 해도 잘 봐주질 않고 좀 강하게 키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남편에게 우는 소리를 하니 남편도 의아해했겠지요. 남편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어떤 게 힘든데? 몰라. 나 버스 타자마자 너무 울렁거리는데 내릴 수도 없고 사람들 냄새가 너무 참기 힘들어. 버스를 타면 사람들의 땀 냄새며 담배 냄새, 그 눅눅한 공기가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임신했다고 유난 떤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참았는데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봐주자 본물 터진 것처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휴지를 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등을 안아주며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내가 무심했나 봐. 집에서 태교나 하고 애기한테만 신경 써. 나 밥 안 줘도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응? 알았어, 고마워. 입덧 시기만 지나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 남편은 이렇게 제 퇴사를 찬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 시원하게 그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되니 이제까지 아등바등 일찍 일어나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서 사람들 냄새 참아가면서 회사에 다녔던 일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밥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고요. 내 집안에서 내 맘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실컷 늦잠도 자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며 임신 후에 호사를 누려보았습니다. 남편 역시 밥 냄새에도 울렁거리며 헛구역질을 하는 저를 배려해서 밥 대신 샌드위치나 최대한 냄새 안 나는 크래커 같은 것들을 먹어도 제게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퇴사 자체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늦은 아침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인 줄은 알지도 못하고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 새벽부터. 새벽? 무슨 소리니? 해가 중천에 이미 떴는데, 얘, 너는 퇴사를 했으면 어머니한테 미리 보고를 해야지. 내 오늘 너희 집에 갈 거니 그런 줄 알아. 저는 놀라 눈이 확 떠졌습니다. 추상 같은 시어머니의 전화이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는 어머니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어머니랑 사이가 좋은 며느리라도 이렇게 벼락 같은 방문은 싫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전 어떻겠어요? 저는 목소리가 저절로 떨려서 나왔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좀 내 아들 굶기려고 결혼했니? 내가 반찬이랑 우리 아들 좋아하는 국 끓여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으니 그런 줄 알아. 뚝 전화는 끊기고 저는 진짜로 멘붕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밥통은 텅 비었고 집안에는 여기저기 벗어놓은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수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입덧한다고 저도 너무 편하게 지낸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는 왜 갑자기 오신다고 난리야 정말.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저는 퉁퉁거리면서도 일단 어질러진 집부터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 꼴을 보신다면 또 잔소리 장렬하실 테니까요. 저는 설거지부터 해치우고 거실에 널린 옷가지들을 모아 빨래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밤만은 도저히 입덧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며칠을 버리지 않아 냄새 맡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밥을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다시 거실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도저히 음식만큼은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만약 시어머니가 이렇게 불시에 들이닥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당시의 심정으로는 그냥 집을 비우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 바로 출발하면서 전화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건 정말 지금도 최악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어머니의 성격에 대해 한 가지 에피소드를 풀어놔야겠네요. 그래야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짐작을 하실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22 어린 나이에 형제들이 많은 집으로 시집을 오셔서 저희 남편 위로 시아주버님 둘을 두셔서 삼형제를 키우며 성격이 괄괄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들들에게 할 말 다 하시고 굉장히 엄한 어머니로 군림하듯이 살아오셨거든요. 시아버지도 심약하셔서 어머니한테 꼼짝을 못할 정도이니 말 다 했죠 뭐. 그런데 저 역시 장녀다 보니 부당한 건 못 참고 제 할 일은 다 하는 범위 내에서 어머니께 제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못한 성격이다 보니 신혼 초에 어머니와 껄끄러워지는 일들이 꽤 많았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처음으로 충돌한 사건이 제가 시집와서 첫 제사를 지낼 때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결혼한 두 윗동서들과 함께 제사 지낼 때마다 일은 분담해서 해오셨거든요. 저희 큰형님은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사람이고요. 둘째 동서 역시 시어머니가 하라는 건 군말 없이 잘 따른 편이어서 어머니는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두 동서를 데리고 큰 트러블 없이 이제까지 제사를 모셔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추석이 지나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예,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처음 지내는 제사이니까 그냥 몸만 와서 일 도우렴. 그러면 된다. 동서들하고 상의해서 제사상 차릴 테니 와서 설거지 나고 그거면 돼. 어머니는 집안일이 서툴 것 같은 저를 배려해서 하신 말씀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떠밀리듯이 시키는 것만 하는 성격이 아니었던지라 제 동서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형님,
저 이번 제사 때 어머니가 할 일 없다고 설거지나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뭐 좀 해갈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중학생 때부터 해서 요리 솜씨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제 여동생이 뒷정리하고 하면서 엄마가 안 계셔도 집안일을 서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막내 아들이라고 얼마나 떠받들려 살았던 건지 스스로 요리도 못하고 하다못해 밥 먹고 과일도 못 깎아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혼하고 그런 문제로 저와 많이 부부싸움을 했었어요. 신혼 때야 힘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밥 해주고 물 떠다 바치고 하는 게 그리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편이 집에 와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주는 밥 먹고 자기 방에 쏙 들어가 버리는 게 그렇게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건 요즘의 이야기고요. 아무튼 제가 나서서 음식을 해온다고 얘기하니 큰형님은 반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막내 힘들까 봐 그러신 것 같은데 동서가 나서서 그렇게 해온다고 하면 나야 좋지. 뭐 해올래? 메인 요리 같은 건 좀 힘들라나? 제가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와서 갈비 같은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잡채도 해봤고요. 그래? 너무 잘 됐네. 이제 동서 요리 솜씨 믿고 우리 일 좀 덜 하고 그럴 수 있겠네. 한번 해봐. 저도 어머니께 신혼 초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욕심을 부린 것 같고, 큰형님은 막내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나서서 뭔가를 해온다니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그래서 형님과 저는 그때 이후로도 잘 지내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형님에게서 허락을 받아낸 후에 신이 나서 둘째 형님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둘째 형님, 제가 이번 제사 때 음식 좀 해가지고 갈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큰형님은 해보라고 하셨는데. 글쎄, 어머님이 동서 그냥 몸만 오라고 하셨다면서. 그러면 어머니 말씀 듣는 게 낫지 않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동서가 어머니 말씀 따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둘째 형님의 수화기 속 말투가 언짢은 것을 캐치했습니다. 그러니 왠지 모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거기서 그만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제 고생길을 열었던 거죠, 뭐. 저는 둘째 동서에게 조금씩 말대꾸라고 말았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저 아무것도 못한다고 딱 지레짐작하신 거예요. 저 이래 보여도 요리 솜씨 괜찮은 편이거든요. 저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우와, 동서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해보든가.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 말씀 안 들은 거 감당하는 것도 동서지. 난 안 도와준다. 난 동서 편 들어줄 자신 없어. 걱정 마세요. 둘째 형님께 피해가 가지 않게 잘할 테니까요. 그렇게 찝찝한 통화를 끝내고 나니 둘째 동서에 대한 얄미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시어머니 마음 대변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띠꺼운 뉘앙스로 전화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갈비와 잡채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시댁의 제사에 갔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그때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를 때 바로 출동할 수 있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시댁 제사라고 연차를 쓰게 놔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송하기도 해서 저는 집에서 음식 좀 해간다고 한 거고요. 시어머니는 제 길을 닦고 있던 큰 동서와 작은 동서 들으라고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제사 지낸다고 내가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내가 언제 준 건 기억도 안 나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어머니, 막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좀 늦는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음식 해온다고 해서 제가 그러라 했어요. 옆에서 큰형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얄미운 둘째 형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기만 닦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어머니께 해온 반찬들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엄청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것이었어요. 예, 너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내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몸만 오랬잖아. 괜히 이런 거 만들어 온다고 더 늦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내 말이나 잘 들으면 돼.
시어머니가 제 정성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저는 기분이 확 나빠져 버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제가 그렇게 세게 나가진 않았어요. 좀 부드러운 말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네, 네. 어머니 늦은 건 죄송해요.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제멋대로 음식 해온 것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음식 맛도 안 보시고 이렇게 싫어하시면 저도 너무 서운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말대꾸를 한다고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제 말투가 원래 그런 걸 어쩌겠어요. 애교도 없고 간드러진 목소리도 아니고 전 여자치고도 좀 낮고 투박한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 톤으로 말을 해도 제 학교 친구들도 저보고 화난 거 아니냐면서 오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대? 어? 누가 되바라지게 어른들한테 대들라고 가르쳤니?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제 친정 부모님 욕하는 건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욱해서 시어머니께 대들었어요. 왜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세요? 제가 싫으시면 제가 잘못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고칠 노력을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 어머니 아버지까지 욕되게 하시는 건 좀 선 넘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렇게 말됐구나 하니. 내가 사돈어른께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아휴. 시어머니가 점점 못된 말을 하시기 시작했고,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저를 데리고 옆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저는 지금까지 가슴속에 박혀서 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저런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참어. 아랫사람이 참아야지 어쩔 거야.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한테 하극상하면서 살 순 없잖아. 남편은 아마 저를 위로하겠다고 한 말이었을 테지만 저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저를 윽박지르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도 내 편이 아니야? 자기는 그래도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집안에 믿을 건 자기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런 말 들으니까 나도 어이가 좀 없다. 남편은 딴에 위로하겠다고 한 말이었는데 제가 이런 서운한 말을 쏟아내놓으니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화나면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또 저랑은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풀려고 제가 말을 계속 시키게 되고 남편은 그게 싫어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 싸움의 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큰형님이 돌아와서 제게 뭐라고 위로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의 제사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시아버지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되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갈비랑 잡채가 특히 맛있던데 당신이 한 거 아니지? 막내 며느리 음식 솜씨 좋구만. 왜 그래? 앞으로는 막내한테 음식 좀 하라고 해, 명절에. 뭐? 당신 그게 할 소리야? 내가 해준 밥 40년 넘게 먹어왔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화난 모습에 시아버지는 찔끔하셔서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시아버님들은 일촉즉발의 분위기에 묵묵히 자기 앞에 놓인 음식들을 먹었고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부엌에서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필이면 그 설거지를 저를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예, 막내가 설거지해라. 내가 너 그거 하려고 부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심술에 이미 체념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고 그 이후론 다시는 시댁에 음식을 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결혼하고 첫 제사를 지내고 나서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아봤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시란 걸요. 얼마나 단단한지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고집쟁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으신 분이란 걸요. 이만하면 저희 시어머니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짐작이 가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후로는 저는 시어머니와 웬만하면 엮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냥 딱 시키는 것만 하고 더 잘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저희 부부 일에 대한 참견과 아들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아들 삼형제 중에 특히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건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이라고 저희 남편을 형들보다 더 귀여워했었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불러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를 낳고서도 남편은 시댁에 항상 불려가서 일을 하거나 귀여움을 받고 오느라 고스란히 아기는 저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엔 남편이 잘해주겠다고 육아도 나눠서 하고 집안일에 신경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게다가 손자까지 태어나자 손자 보고 싶다면서 매주 주말마다 시댁으로 오길 강요했고, 또 착한 아들인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의 강요에 한마디 반대도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엔 우리끼리 놀러 가고 싶은 거 참고 시댁에 가야 했고, 가서는 시어머니에게 제 아들을 뺏기고 실컷 집안일만 하고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다녀오는 날엔 저와 남편이 싸우는 날이었습니다. 자기야, 매주 이렇게 시댁 가는 생활 나 더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도 주말에 딴 데 놀러 가고 싶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얘기해보겠다 어쩐다 이러면서 제 말을 막기 일쑤였고, 제 불평 불만은 번번이 시어머니한테 전달을 하지 못했죠. 제가 제 남편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손자보고 싶다는데 가야지 어떡해. 나 어머니 거역 못해. 자기가 힘들면 집에서 쉬어. 내가 애기 데리고 다녀올 테니까. 참,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평소에 분유도 한 번 안 먹이던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이 시댁에 혼자 아기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럼 전 한숨을 푹푹 쉬면서 또 꼼짝없이 주말에 시댁에 불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댁의 강요와 시어머니의 심술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친정이 힘들다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좀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강남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바빠서 저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친정에 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두 분 다 밤 늦게 들어오시니까요. 친정을 가봤자 어차피 혼자 애 보는 상황인걸요. 친정 부모님들은 저와 남편의 결혼을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남편이 성실한 것과는 별개로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드센 사람이란 이유였죠. 특히 엄마는 상견례를 하고 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결혼 꼭 해야 하니? 난 네 시어머니 때문에 너 고생할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혼하지 말고 좀 이따 다른 사람 만나봐. 어? 아니야, 엄마. 시어머니 될 분이 좀 나랑 비슷해. 투박하신 것 같아도 아마 속정은 있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랑 살 건데 뭐 어때서. 난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엄마. 그냥 허락해줘요. 응? 하지만 저는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엄마 말을 듣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더 친정에는 죄송스러워서 저 힘들다는 소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돌이 지나고 이젠 2살이 되었습니다. 아마 젊은 엄마들이면 아실 거예요. 애들이 걷기 시작하면 애 뒤쫓아다니느라고 다리가 남아나질 않는다는 걸요. 남편은 그날도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불러서 심부름을 간 상태이고 저는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시댁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기가 열이 많이 나. 얼른 좀 와줘.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어떡하지? 나 어머니랑 지금 어디 놀러 가고 있는 중인데 나 고속도로야.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랑 아기를 두고 시댁에 간 것도 100번 양보해서 참았는데 우리 애가 아프다는데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던가 해야 되는 게 애 아빠의 태도 아닌가요? 저는 남편에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 통화를 시어머니가 엿들었는지 전화기를 빼앗아 저한테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나 지금 친구들이랑 단풍놀이 가는 중인데 애기 아프면 택시 부르면 되잖니? 네 남편이 무슨 운전기사니? 왜 지금 같은 때 전화를 하고 난리야 얘가?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남편을 운전기사처럼 부려먹고 있는 건가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 본인이시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놀러 가고 계시는데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상황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급한가요? 이런 상식적인 것조차 안중에 없으신 건지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어머니에게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네 택시 잘 안 와요. 콜택시도 불러야 오죠. 그럼 남편한테 택시라도 좀 불러달라고 해주세요.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 남편 운전하는데 정신 산란하게 하지 말고 끊어!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저를 나무랐고 전화는 야속하게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할 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자 너무나 놀라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무슨 일 생겼어? 저는 우리 애가 아프다고 겨우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자 놀라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아버지와 함께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열이 펄펄 나는 우리 애기는 무사히 입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원 수속까지 저 대신 해주시고 나서 아버지는 입원실에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구서방은 어떡하고 너만 애기를 본 거야? 요즘 무슨 일 있었니? 구서방이랑 안 좋아? 아니 아무리 싸웠대도 그렇지 아버지는 이해가 안 간다. 남편이고 아빠면 자기 가족부터 책임져야지. 애가 아프다는데 이렇게 내버려두고 너한테 친정에다가 전화를 하게? 그 사람은 잘못 없고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간 거예요, 아빠. 구서방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저는 친정아버지 앞에서 남편의 편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말에 아버지는 더 화가 나신 듯이 보였습니다. 네 시어머니 도대체 뭘 하시는데 매주 그렇게 아들을 불러댄다니? 결혼했으면 자기 아들이기보다는 네 남편 노릇을 하게 둬야지. 그것도 참 아버지는 이해가 안 가.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니 저는 더 서러운 마음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장녀라고 9살 이후로는 아버지에게 안겨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무뚝뚝하신 편이라 딸들한테 스킨십을 잘 하시지 않는 분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그러셨을까요? 아빠, 저도 이제 우리 시어머니 좀 지쳐요. 안 보고 살고 싶어. 남편도 시댁 식구지 우리 집 가족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어쨌든 네가 그 사람 선택해서 한 결혼이고 아이도 낳았으니까 이 아빠가 너 차 한 대 사줄게. 너도 차 필요한 것 같아. 그동안 아빠가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 아빠 너무 고마워요. 친정아버지의 배려에 저는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저도 차가 있었지만 결혼할 당시에 시어머니가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제 차를 팔아서 집을 사는데 보태라고 막 강요하셨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제 차를 팔곤 저는 애를 낳고서도 어디도 남편 없이 못 가고 집에 콕 박혀서 육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맨날 시댁으로 불러 심부름 시키고 어딜 데려다 달라, 장을 봐달라 이런 자잘한 것들을 부탁해왔거든요. 친정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 바로 저한테 벤츠를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트여서 저는 남편이 없어도 주말에 시댁에 안 가도 되었고 애기와 둘이 키즈카페도 가고 수목원도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차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죠. 남편의 차는 국산차에 연식이 오래된 차였거든요. 시댁의 부자도 아니고 그 차도 남편이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 전에 중고차로 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벤츠가 그것도 새 차가 생겼다는 소리를 남편이 또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 엄마한테 했나 봅니다.
하여간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도 엄청 입이 싼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시어머니 역시 절대 그냥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득달같이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너희 친정아버지가 너한테 외제차 뽑아줬다면서? 네, 그런데요? 그게 왜요? 저는 이제 어머니와 말도 섞고 싶지 않았던지라 퉁명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제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얘가, 너 어른한테 그 말투가 뭐니? 또 시어머니한테 대들라고 이러지. 잔말 필요 없고 그 차 당장 네 남편한테 넘겨. 그래도 바깥일 하는 사람이 벤츠 같은 거 몰아야 맞지. 일도 안 하는 전업주가 무슨 차가 필요해. 시어머니는 그 벤츠가 마치 이미 자기 아들 소유라도 되는 양 저한테 억지로 강요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뻔뻔한 말씀을 듣고 저는 혈압이 오르는 걸 꾹 참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고 낮게 말이죠. 이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사준 거니까 어머니가 어쩌실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제 이름으로 등록된 차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는지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뭐라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너 그 차 키 당장 안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지금 가지러 갈 거야. 얼른 좋은 말 할 때 우리 아들한테 넘겨.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충격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저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화를 참아내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경찰에 신고해도 돼요? 제 차 뺏으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인연이 정말 보자 하니까 좋은 말로 하니까 시어머니 말에 안 들어먹지? 너 인연 거기 깍딱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 입에서 욕짓거리가 쏟아져 나오자 잠자코 저는 얼른 그 말을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전화기 녹음 버튼이 켜진지도 모르고 성질대로 저한테 욕이란 욕은 다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전화를 끊고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다음 행동이 뻔히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시어머니 욕짓거리가 담긴 파일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당연히 극대노하셨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어디 감히 우리 딸에게 그딴 소리를 짓거려? 제가 친정아버지에게 SOS를 치자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저희 집에 이미 먼저 도착해서 팔짱을 끼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곧 우리 시어머니가 도착하여 미친 듯이 배를 눌러대셨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뭐라고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사돈어른! 제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자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는 성질대로 저에게 고래고래 욕실거리를 하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버티고 계실 줄은 몰랐던 거죠. 친정아버지는 정색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이셨어요. 아니, 사부인, 평소에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막대하신 겁니까? 우리 애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며느리한테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친정아버지의 엄격한 말투에 시어머니는 기세가 꺾여 풀이 죽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어른이 와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딸네 집에 오시나요? 아니요. 저도 웬만하면 시집간 딸의 집에 안 오고요. 우리 딸도 댁내 아들처럼 우리 본가에 매주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커서 결혼한 애들 집에 부르고 그러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예뻐도 결혼했으면 어른이고 아들 집에 올 때도 미리 전화하고 오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사부인처럼 무식하고 예의가 없는 시어머니나 이렇게 막 들이닥치시는 거죠. 뭐라고요? 무식? 예의? 시어머니는 조목조목 팩트로 뒤통수를 치시는 저희 아버지 말씀에 뒷목을 잡으시며 그만 정신을 놓으셨어요. 옆에서 맞는 말만 하는 장인에게 아무데거리 못하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남편이 울면서 자기 엄마에게 다가가 시어머니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그러니까 왜 그랬어? 자기야, 얼른 119 불러.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해. 뭐라고? 어머니가 본인 성질 못 이겨서 쓰러지신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은 이 순간에도 어머니밖에 눈에 안 들어와? 남편이 이런 꼴을 당하는 저보다 기세등등한 시어머니를 더 챙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도 본체만체 하고 아기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시자가 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역시 시어머니가 좀처럼 깨지 않아 걱정이 되셨는지
저 대신 119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19가 도착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깨어나시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아버지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한바탕 쇼를 한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정아버지는 도착한 119 대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119 대원들이 허탕만 치고 돌아가자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어이가 없었는지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교활하신 분이었네요. 가짜로 쓰러지면 뭐 제가 사부인 편으로 돌아서기라도 할까 봐서요. 친정아버지의 말에 제 남편이 나서서 장인어른께 섭섭하다면서 꼴에 또 제 어머니라고 감싸는 것이었어요. 아니 장인어른 말씀이 너무 심하시지 않나요? 제 어머니가 뭘 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요. 남편의 물정 모르는 말에 친정아버지가 잠자코 제가 아까 보내드린 녹음 파일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막말들이 담겨 있었고 제 남편은 어머니 편을 더 이상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을 다 들은 남편은 어머니에게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 사람한테 정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저 기집애가 너한테 벤츠 넘기라고 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지. 제깟 것이 뭐라고 시어머니 말을 똥으로 여겨? 엄마, 비굴하게 왜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어요? 아, 나 벤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친정아버지는 그때까지 집으로 가시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러다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하나 제안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부러우시면 제가 사위한테도 외제차 한 대 사드릴게요. 그 대신 저랑 약속 하나만 하시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벤츠를 사준다는 친정아버지의 말에 귀가 번쩍 뛰어서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사돈어른, 그 조건이 뭔데요? 그 조건만 제가 지키면 우리 아들도 벤츠 사주시는 건 맞죠? 친정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잔뜩 기대감에 찬 시어머니의 얼굴은 다음에 이어진 친정아버지의 말에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제 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이제껏 괴롭혀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 딸과 사위한테 과하게 간섭하지도 마시고요. 매주 애들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우리 딸 외롭게 하지도 마시고요. 결혼했으면 댁내 아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어른이에요. 사부인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사돈어른이 무슨 권리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내 아들 내 맘대로 부려먹겠다는데요. 그리고 한 번 시집을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이제 이 애도 제 며느리 아닌가요? 사돈어른 따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는 제 눈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고 저의 친정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식을 마치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의 이해 안 되는 사고방식을 한 번에 깨뜨리려니 너무 힘이 드셨던 거지요. 친정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몇 번 흔들더니 마지막으로 이들 뿌득 갈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우리 딸을 괴롭힐 거면 전 이대로 못 살게 할 겁니다. 우리 딸 댁내 아드님과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쁜 아들 죽을 때까지 끼고 사시지 왜 결혼시키셨어요? 왜 아무 죄 없는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친정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 끌고 우리 집을 나가셔서 그 길로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사랑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끝까지 마마보이처럼 군다면 이 사람이랑 끝까지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이혼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보자 했고 남편은 졸지에 우리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겐 좀 안 된 말이지만 전 친정에 돌아오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밥도 잘 먹고 밤에 잠도 잘 잤습니다. 엄마도 제가 친정에 와 있는 동안 카페는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저 대신에 우리 아기를 봐주시기도 했고요. 엄마는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을 듣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여편네 처음 봤을 적부터 안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엄마 말 들었어야지.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것이 참 욕심만 많아 보이더라니. 게다가 네 차까지 뺏으려고 했다니. 엄만 그렇게 제 다친 마음을 말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엄마에게 참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사처럼 자는 우리 아기의 얼굴을 보자 남편이 또 불쌍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애를 아빠 없이 키우는 건 또 아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친정에서 푹 쉰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 잘 지내?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건 내 목소리에 남편은 금방 울상이 되어서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제야 전화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얼른 집으로 와. 내가 이제 엄마 덜 신경 쓰고 우리 자기랑 애기한테 잘할게. 어? 이게 웬일인가요? 남편이 반성을 했는지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 시댁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남편은 우는 소리로 저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신혼집에 와서 밥을 해주시긴 했는데 금방 잔소리 심한 그 총각대에 자기 엄마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학을 뗐나 봐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맹세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못된 말이나 구박 못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와. 어? 나 자기랑 우리 애기 없으면 못 살아.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아기란 거 이번 일로 뻐저리게 느꼈으니까 제발 다시 집으로 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저는 속는 셈 치고 다시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잠시 쳐다보셨지만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설득했는진 몰라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시지도 않았고 주말마다 시댁으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숨막히던 생활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주말에 시댁 대신 우리 가족들만 나들이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먼저 여행지를 알아보거나 호텔을 예약하고 저와 아기를 데리고 여행도 다녀주고요. 당연히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벤츠를 달라고 해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차를 내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대신 운전을 해주겠다니까 그런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온전히 내 편인 사람과 함께 우리 아이를 잘 키워봐야지 하고 남편을 내 편으로 착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오랜만이시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내 아들 뺏어가서 잘 지내나 하고 안부나 물으려고 전화했다. 그래, 이 시엠이 엿먹이고 나니 행복하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제 남편을 어머니에게서 뺐고 또 시어머니를 엿먹였겠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을 하시길래 저는 조용히 어머니께 되받아쳤습니다. 어머니, 길 막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 말이에요. 아들 집착 쩌시는 어머니신지 아니면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참다 폭발해버린 저인지 말이에요. 아마 100이면 90명은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네 년이 이렇게 시어미한테 오만방자한 거 우리 아들도 알고 있니? 네 여우 같은 년이 내 남편에게 유사스럽게 하하호호 하겠지. 그러니 착한 내 아들이 너 같은 년한테 홀려 결혼한 거 아니겠니?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딱 죽어버릴 것 같구나. 제 말에 시어머니는 또 저한테 욕을 하시면서 막말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혹시나 전화가 오면 바로 자동 녹음되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가 또 제 남편에게 거짓말로 이간질시키고 저를 가해자로 시어머니를 피해자로 만들게 뻔했으니까요. 행여나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법정에 가더라도 저한테도 유리한 증거가 남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가짜로 그렇게 뒷목 잡으셔도 아무도 안 알아줄 거예요. 한번 저희 집에서 그렇게 쇼하신 전적 있으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하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줄기차게 전화를 몇십 통이나 하시는 거였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애가 깨서 막 울어대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전화기 전원을 끄고 침대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자니 저까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퇴근한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봐. 난 자기 대답 여하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거니까. 제가 이렇게 무게잡고 말을 하자 남편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그래? 나 요즘 무슨 잘못한 거 없잖아.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잘했는데? 우리 아기한테도 잘하고 자기한테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어머니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오늘 또 전화하셔서 이상한 소리 하셨어. 제가 녹음했던 내용을 틀어주자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획 바뀌는 것이었어요. 자기야, 너 이렇게 어머니랑 통화한 거 몰래 녹음했어? 당신 너무 교활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좀 막말은 하시지만 뒤끝 있고 그러신 분은 아니야. 자기가 참고 잘 지낼 수는 없어?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내 편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 진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남편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잠자코 짐을 싸서 애기와 함께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집 식구들하고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에요.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놓지 못하고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끝까지 저와 남편 사이에서 저를 못된 며느리로 만들고 그것에 쾌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친정아버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못된 시집에서 벗어나는 게 상책이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평생 너를 데리고 사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네 시어머니는 인성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지내다가 애 크고 하면 네 엄마랑 같이 카페라도 운영해. 네가 불행해지는 거 더 이상 두고 보고 싶지 않구나. 아버지의 다정한 말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반대하시는 결혼을 해서 마음고생하시면서 산 저의 지난 날들에 후회하는 감정만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록 결혼에는 한 번 실패하였지만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했고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막말을 하는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여러분,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굽히시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참고 지내면 시댁에서 잘해줄 것 같지만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찔끔하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막말하고 제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사람과는 절대 친하게 지내시지 마세요. 그리고 할 말은 하고 지내세요. 그래야 마음의 병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